오늘 아침 일라디오. 어제는 비도 살짝 내리고요. 잠시 더위가 주춤했는데요. 오늘 다시 때이른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릴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요즘 한낮에는 정말 시원한 바다가 그리운데요. 오늘은 해양산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바다의 날입니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를 식혀줄 해수욕장도 일찌감치 피서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 해운대 송정해수욕장은요, 모레부터 문을 열 계획이라고 하는군요. 이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3년간 문을 닫았던 전국 해수욕장들도 속속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으로 개장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올해는 고온 현상으로 도대체 얼마나 더울까 벌써부터 겁이 살짝 나기도 합니다.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노력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바다의 날을 맞이해서 올 여름에는 해양사고 없는 안전한 바다가 되어주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5월 31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첫 코너 만나볼까요? 우리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제대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오세농 시간입니다. 자, 맛있고 영양 많은 우리 농수산물 제철에 먹어야 제맛 느낄 수 있잖아요. 우수한 지역 특산물들 만나보시고 맛있게 먹는 법, 역사 속 이야기까지 우리 농수산물의 모든 것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요, 오세농에서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쿠폰 등 다양한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우리 농수산물도 더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오세농 지금 바로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살펴보는 오늘 아침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오세농. 안녕하세요. 성우 한희정입니다. 오늘 오세농의 주인공인 복숭아. 이제 슬슬 본격적인 수확철로 접어들고 있죠. 지난 5월 20일 전북 남원시 금지면 이반마을에서 올해 첫 복숭아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수확하는 건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된 과일인데요. 노지 복숭아가 나오기 전인 6월 하순까지 한 달여 동안 수확이 이루어집니다. 이 복숭아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겨울을 보내 노지보다 40일가량 수확이 빠르고 소득도 4-5배 많다고 하니까 과수농가의 든든한 효자 역할까지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는 갖고 싶었지, 숲속에 놓을 복숭아. 안개 요정이 말해준 비밀, 바람을 따라가 보려. 유성이 떨어지던 밤, 아이는 길을 나섰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길, 찾아 떠난 거야. 노을 복숭아를 부른 김현철 씨에게도 복숭아는 효자 역할을 한 것 같은데요.
김현철 씨가 자신의 노래 중에 가장 애착이 가는 노래로 바로 이 곡을 손꼽는다고 하네요. 도자라고도 불리는 복숭아. 우리 몸에도 효자죠. 건강에도 도움을 많이 줍니다. 주성분은 수분과 당분인데요. 체내 흡수가 빠른 각종 당류와 비타민과 무기질 등이 풍부해서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고요. 펙틴 성분이 있어서 장에도 좋습니다. 변비에도 도움이 되고 피부에도 좋죠. 또 혈액순환을 도와 심장병이나 관상동맥경화 같은 혈관 질환을 예방해주고 혈압을 낮춰주는 칼륨이 체내 나트륨 배출을 조절해 고혈압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단 장어와는 상극이죠. 같이 먹으면 설사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장어 식사 후에 디저트 복숭아 안 됩니다. 주의해 주세요. 복숭아에 대한 특별한 사연이 있는 분들, 어린 시절의 추억, 복숭아 나무와 꽃에 대한 모든 것.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재미있는 사연 보내주신 분 중에 추첨을 통해 행운의 선물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준우 기자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일요일에 국회가 62조 원 규모의 2022년 제2차 추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초 우려와는 달리 농업과 수산 분야 예산이 소폭이나마 늘어났다라는 소식이군요. 그렇습니다. 먼저 농업 분야 예산을 보면요. 당초에는 추경 재원을 마련한다면서 농업 예산을 4,250억 원 정도 삭감하기로 네.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네. 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되는 것은 축소를 하고 지원을 늘리기로 확대하면서 그리고 최종 결정된 것은 본 예산 대비 약 0.11%를 가라. 이렇게 순정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지금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금액으로는 189억 원 정도가 늘어나는 건데 이에 따라서 예산 삭감을 우려했던 농업 관련 단체에서는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농업 관련 단체에서 요구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비료 가격 인상분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을 늘려달라라는 거였는데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정부 10%, 지자체 10%였던 부담 비율을 네. 정부 30, 지자체 20%로 대폭 늘렸다고 합니다. 네. 이외에도 농업재해보험과 재해대책비, 이 등과 같이 자연재해에 대비한 예산, 그리고 사료 구매 자금 지원 등과 같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예산도 증액을 했는데요. 네. 특히 최근 사료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료 구매 자금 지원 사업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 곡물가가 상승하면서 배합 사료 가격도 크게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사료 구매 자금 지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 추경을 통해서 총 1조 5천억 원 규모의 사료 구매 자금 지원 계획을 농식품부가 밝혔습니다. 네. 기존의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지원되던 금액이 3,550억 원 정도였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특별 사료 구매 자금 1조 1,450억 원을 신규로 지원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농식품에 따르면은 이번 특별 사료 구매 자금 지원은 2차 고전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농업인이 부담해야 할 금리는 기존 사료 자금 금리인 1.8%보다 낮은 1%로 2년 거치 일시 상환 조건으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 축종별로 지원 금액이 좀 다르죠? 그렇습니다. 농가당 따지면은 한우, 젖소, 양돈, 양계, 오리 같은 경우는 6억 원까지고요. 예. 꿀벌 등 기타 축종은 최대 9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업 허가제 그리고 등록제에 참여한 농가가 지원 대상인데요. 지원 대상 농가는 사업 신청서를 작성해서 시군구에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조류 인플루엔자나 아프리카 돼지 열병 등과 같은 전염병 피해 농가 그리고 양봉 농가 등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특히 아프리카 돼지 열병 구제역 그리고 조류 인플루엔자 피해를 입은 농가는 최대 9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해양수산 부문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 추경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서 해양수산 분야도 민생 안정을 위해서 총 1,009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게 됐다. 이렇게 해양수산부가 밝혔는데요. 네. 주요 정액 사업을 좀 들여다보면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유가 연동 보조금 지원에 239억 원, 그리고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에 210억 원, 수산물 수매 지원, 그리고 비축 사업, 수산금융자금 2차 보전 사업 등이 추가로 지원이 됩니다. 경유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요. 어업인분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는데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가 연동 보조금은 어떻게 지원이 이루어집니까? 이게 출하하는 데 드는 비용 중에 절반가량이 유류비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네. 이게 어업용 면세유 경유의 가격도 2배가량 지금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유가 연동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건데요. 네. 약 3만 2천여 명의 어업인을 대상으로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기준 가격, 그러니까 리터당 1,100원을 기준 가격으로 해서 네. 이를 초과하는 유류비의 50%까지 최대로는 리터당 112.5원, 그러니까 112원 50전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대상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농업용 면세유 관련된 관리를 농협중앙회가 하는 것처럼 네. 어업용 면세유 관리 업무는 수협중앙회에서 맡고 있는데요. 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유류 구매 사업 정보 시스템, 이것을 통해서 지급 대상과 지급액 등을 확정을 하고 어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유가 연동 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어업인당 최대 한 154만 원 정도 유류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금리, 정책자금 금리 인하도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수산금융자금 2차 보전 예산이 33억 원 정도 증액이 됐다고 해수부가 밝혔는데요. 예. 이번에 증액된 예산을 통해서는 어선어업과 원양어업 등을 대상으로 고정금리 정책자금 대출 금리를 1%포인트 인하하는 한편 정책자금 대출 규모도 1,000억 원 정도 추가해서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504개 어가 그리고 405개 어가 네. 그리고 12개 원양선사가 부담하는 이자가 한 10만 원 정도 월 10만 원 정도 줄어들고 또 1,200여 개 어가와 16개 원양선사가 정책자금을 신규 또는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그 제주 해역에요. 독성 해파리가 출현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 게 조심해야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있죠. 그래서 국립수산과학원이 지난 5월 26일에 차기도 그리고 제주항 등에서 독성이 매우 강한 관 해파리가 출현했다 소식을 전하면서 7월경에는 남해안, 동해 연안으로 이제 관 해파리가 유입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내놨습니다. 네. 따라서 어민들은 물론이고요. 해수욕장을 찾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주의를 또 당부를 했는데요. 해파리 출현과 관련된 정보는 수거원 누리집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수거원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농수산 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도시 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오늘도 수원 씨앗도서관. 참 이분 인상 정말 좋습니다. 예.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눈웃음이 너무 매력적이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텃밭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좀 시원했는데 오늘 다시 더워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요즘 농사 짓는 분들은 이제 뭐 더위도 더위지만 가뭄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네, 날이 아주 가물어서요. 아이고, 네. 물을 원활하게 될 수 없는 지역에서는 모내기를 아직 못한 곳도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요? 네. 이야. 밭농사의 경우에도 또 양파가 한창 커질 때 네. 물을 제대로 먹지 못해가지고 아이고. 양파나 마늘이 좀 작아졌죠. 네. 감자도 지금부터는 이제 물이 있어야 이렇게 커지는 시기라서 네.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비가 왜 이렇게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봄에 텃밭에 씨앗을 뿌렸던 작물들은 이제 좀 먹을 수 있는 시기가 됐습니까? 수확할 시기가 됐습니까? 네, 본격적인 수확철이 이제 다가왔는데요. 네. 네, 뭐 엽채류는 지속적으로 아마 그렇죠. 네. 수확을 하셨을 거고요. 네. 겨울날 작물과 이른 봄에 심었던 작물들 수확기를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확이라는 것도 좀 적절한 시기에 좀 수확을 해야지 작물의 품질이 좋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주로 이제 뭐 완두콩이라든지 네. 이런 수확은 꼬투리가 이렇게 연두빛으로 약간 그렇죠. 변할 때쯤 네네.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다른 작물들도 수확할 때마다 약간씩의 징후를 보입니다. 수확하라고. 네. 감자 같은 경우는 줄기가 노릇해지면서 쓰러지거든요. 아, 네. 네, 이런 식으로 좀 그 수확 시기를 이제 차츰차츰 익숙해지게 이렇게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농사는 너무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수확 시기도 유심히 봐야 되고 종자 수확도 해야 되죠. 네네. 네. 이렇게 이제 그 종자들 같은 경우도 초록색의 꼬투리가 이렇게 연두색으로 이렇게 노릇해지는 예. 타이밍에 타이밍에 수확을 해야 하고요. 네. 밑둥을 베어다가 비가 맞지 않는 곳에서 말려야 합니다. 네네네. 밭에서 말리면 새의 피해를 보거나 수확량이 줄어들고 또 네. 발화율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배추나 가세 꼬투리는 참새들이 덤벼서 또 까먹거든요. 아이고, 그렇군요. 예, 그래서 노릇하게 익어갈 쯤에 베어다가 말려서 커다란 통에 놓고 이렇게 비벼서 때려서 털거나 비벼서 털어서 이렇게 종자를 수확합니다. 네. 무씨앗의 경우에는 또 꼬투리가 두꺼워서 새들이 먹지는 못하지만 비를 피해 말린 다음에 또 털어야 하고요. 네. 배추는 가볍게 이렇게 비벼서 털을 수 있지만 네. 무는 두꺼운 꼬투리가 있어서 절구에다 넣고 이렇게 절구질을 해서 꼬투리를 깨뜨려야 나옵니다. 다행히도 꼬투리 깨진 것들이 이렇게 완충작용을 해서 씨앗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씨앗이 상하는 일은 없습니다. 제가 진짜 살면서 많은 걸 안다고 생각했는데 전 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많은 배추와 무를 먹었는데요. 네. 배추와 무 씨앗을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지금 설명을 듣는데도 내가 배추와 무 씨앗을 본 적이 있나? 새들이 씨앗에 손상을 입히는 경우가 많이 있군요. 네. 시금치의 씨앗의 경우에도 참새들이 까먹습니다. 시금치도 씨앗이 있었어요? 네. 모든 것들은 다 씨앗이 씨앗이 있습니다. 있군요. 네, 그리고 밭에서 다 익을 때까지 방치하면 또 발화율도 떨어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약간 노릇해질 무렵에 수확을 해서 씨앗을 말려야 합니다. 네. 서양계 시금치인 동그란 시금치 이 씨앗은 좀 받기가 수월하지만 네. 가시가 있는 이 동양계 토종 시금치 같은 경우는 손을 찌르기 때문에 두툼하게 장갑을 낀 상태에서 씨앗을 받아야 합니다. 네. 그 참 씨앗이라는 게 신기한 게요. 참 저는 볼 때마다 너무너무 신기한데 좀 건조하게 말라 있을 때는 몇 년이 지나도 네. 살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물이 살짝만 묻으면 막 싹이 나더라고요. 네. 씨앗은 대부분 다 그런 겁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네. 배추나 무와 같은 씨앗의 경우는 말리는 과정에서 네. 비에 적게 되면 이렇게 싹이 배추나 납니다. 무는 네. 그렇지만 시금치 씨앗은 수확 이후에 두 달 정도는 심거나 물에 젖어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왜요? 잠을 자는 기간, 휴면 기간이라고 해서 이런 숙성되는 기간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부 씨앗들은 이렇게 휴면을 통해서 자기들이 성장하기 좋은 조건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대단하다 이거. 타임캡슐이죠. 신기하네요. 네. 네. 파의 경우에는 지금 한창 꼬투리 안에서 씨앗이 숙성되고 있는데요. 네. 파 머리 끝에 달린 꼬투리 중에서 일부가 터져서 안에 들어있는 검정색 씨앗이 보일 때쯤에 네. 전체를 다 이렇게 수확을 해서 그러니까 그 씨방 꼬투리만 이렇게 네. 수확을 해서 대야에 넣어서 말립니다. 이렇게 하면 꼬투리들이 열리면서 대야에 씨앗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네. 손으로 비벼서 열리지 않은 꼬투리들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면 이제 씨앗을 받는 데 성공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종자를 받는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사실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열매 먹는 거에 열중을 했기 때문에 씨앗도 이렇게 좀 수확을 하는군요. 그 종자를 수확한 다음에 관리도 참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받아낸 씨앗들은 깔끔하게 씨앗만 추려내기 위해서 키질을 하거나 또는 이제 선풍기를 이용해서 건물과 같은 이물질을 걸러냅니다. 네. 그리고 다시 또 한번 씨앗을 말려야 되는데요. 네. 햇볕에 하루 이틀 정도 말리거나 건조기를 이용합니다.
건조기 설정 온도가 중요한데요. 40도 미만으로 맞춰줘야 너무 뜨거우면 안 되고. 네, 씨앗이 볶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네네. 이렇게 건조를 하면 네. 저장하기에 적당한 이제 습도가 되게 됩니다. 저는 뭐 요즘에 뭐 슈퍼컴퓨터다 뭐다고 하지만 이 씨앗이야말로 정말 자연에서 만든 네. 슈퍼컴퓨터를 넘어서는 네. 대단한 시스템이 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종자를 말렸으면 보관도 잘해야겠죠? 네. 종이봉투에 씨앗 이름은 반드시 적으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씨앗 받은 날짜를 기록한 다음에 밀폐 용기에 건습제라고 하죠. 실리카겔 같은 네네. 건습제를 넣어서 밀봉한 다음에 냉동고나 냉장고에 넣어두면 네. 반영구적으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이거 있습니다. 봐. 반영구죠. 네. 우리 인간이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그 불로불사의 약초를 찾아다녔는데 네. 씨앗들은 이미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장기간 보관할 때 이 밀폐 용기에 담아서 보관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주의할 점은 씨앗을 꺼내서 사용할 때인데요. 네. 밀폐 용기를 냉장고에서 꺼내자마자 바로 뚜껑을 열면 안 된다는 안 겁니다. 돼요. 예. 차가워진 씨앗이 공기를 만나게 되면 네.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또 이 씨앗에 이슬처럼 맺혀서 상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반드시 하루 전날 밀폐 용기를 꺼내 놓았다가 밀폐 용기 안의 온도와 바깥의 온도가 이렇게 일치됐다고 네. 됐을 때 뚜껑을 열어서 씨앗을 사용할 만큼 꺼낸 다음에 남은 씨앗들은 다시 냉동고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씨앗을 받아 보관하면 매년 씨앗을 구매하시는 수고로움을 덜고 스스로 농사지은 씨앗으로 이렇게 농사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6월입니다. 농사 짓는 분들에게 6월은 아주 중요한 달 아닙니까? 네. 6월은 이렇게 겨울을 난 작물과 이른 봄에 심었던 작물들을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네. 우리나라 농사는 장마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봄 농사와 가을 농사로 이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6월에는 심을 수 있는 작물들이 주로 콩, 조, 수수, 기장과 같은 곡식 작물들을 파종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장마가 끝나자마자 다시 농사가 시작됩니다. 네. 이때 6월에 수확한 완두콩이라든지 강낭콩도 다시 파종할 수 있고 종구를 캐서 말리신 이제 쪽파도 심기 시작합니다. 네. 청취자분들의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하나하나 한번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2987번님. 상추, 고추물은 언제 줘야 되나요? 아침에 주나요? 저녁에 주나요? 대낮에 주나요? 궁금합니다. 라고 주셨네요. 네. 상추, 고추라든지 여러 작물들은 아침, 저녁 시간 이슬이 맺히는 시간에 물을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055 하나번님. 고양시에서 텃밭을 일구고 있는데요. 고구마를 몇 년 심어봤는데 길게 자란 고구마 줄기 잘라서 빈 곳에 심어줘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셨네요. 네. 고구마를 심다 보면 일부는 죽고 일부는 살아서 네. 있는데 살아있는 줄기가 길게 나왔으면 네. 그걸 잘라서 이렇게 다시 심으면 옆에서 자랍니다. 좋습니다. 3436번님. 당근, 감자, 마늘 등등 뿌리 작물에 계란 껍질 식초물을 일주일에 한 번씩 주고 있는데 이거 맞는 건가요? 네, 아마 이제 칼슘 영양제를 네. 만드신 것 같아요. 계란 네. 껍질을 식초물에 용해시켜서 칼슘이 나오죠. 네, 그걸 주게 되는데요. 보통 500배는 희석을 하셔야 되니까 그걸 주의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장마 전후로 해서 네. 자주 집중적으로 이렇게 칼슘 영양제를 주셔야 합니다. 비가 많이 내릴 때를 대비해서 네. 6787번님 안녕하세요. 우리 남편은 채소에다 물을 날마다 주는데요. 날마다 물 줘도 됩니까? 저는 주지 말라고 하고요. 그것 때문에 입씨름을 해요. 매일 줘도 되지 않나요? 네, 자주 엽채류 같은 경우는 자주 줘도 되는데요. 네. 가급적이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텃밭에 가시니까 그때 많이 충분히 줘도 돼요. 주시고 그 외에는 또 이렇게 말려서 뿌리도 소물시게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 저도 굉장히 질문이 궁금한 건데 6971번님 혹시 설탕물을 주면요 과일 당도가 올라갈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이거. 네, 식물 뿌리는 그렇게 복합 뭐라 그러죠? 이탄당이라고 하죠. 예. 그런 올리고당이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못 빨아 먹어요? 예, 설탕물은 이렇게 흡수를 못 합니다. 그래요? 오히려 포도당은 흡수합니다, 대신에. 그럼 포도당을 주면 달달해집니까?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군요. 네. 6925번님 가뭄에 텃밭에 물 주기는 어떻게 합니까?
물주기는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충분히 땅이 충분히 물을 흡수할 정도로 이렇게 주시는 게 좋고요. 네. 물의 양을 이렇게 바깥에만 이렇게 좀 뿌려주면 오히려 땅만 딱딱해지고 이게 물이 충분히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줄 때 집중적으로 많이 준다 그렇군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번호가 굉장히 좋은데 8888번님. 토마토나 고추 많이 열리게 하는 비법이 있나요? 뭐 정성을 좀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열리기보다도 자기 이 수세를 크게 키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이 수세를 좀 잘 크게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결과물도 이렇게 좋게 만들게 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기련님, 마늘 수확은 언제가 적당합니까? 라고 주셨네요. 네, 지역마다 벌써 남부지방은 다 마늘을 수확을 했을 텐데요. 네. 이렇게 중부지방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마늘종이 올라오거든요. 마늘종이 올라오고 나서 마늘종이 약간 초록색에서 하얀빛, 약간 흰빛이 도는 초록색으로 네. 바뀔 때 그때 적당한 수확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질문 주셨는데 우리 박영재 관장님 역시나 씨앗도서관 관장님답게 명쾌하고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이번 순서는요. 민족문화콘텐츠연구원 박재희 원장이 전하는 고전으로 세상 읽기 시간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고전의 대문 박재희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큰 안목으로 보아야 손해를 안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것에 욕심내서 오히려 큰 것을 잃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 집값을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부추겨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는 경우 우리는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의 한자어로는 교각살우가 있습니다. 교정할 교자의 뿔각자 교각, 소의 구부러진 뿔을 교정하려다가 죽일 살자의 소우자 살우, 소를 죽여버렸다는 농부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작은 것을 고치려다가 큰 것을 망쳐버리는 어리석음이 한둘이 아닙니다. 자식의 작은 문제점을 고치려고 호되게 야단치다가 자식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결국 자식의 인생을 망치게 만드는 부모도 있고, 상대방의 작은 결점을 참지 못하고 상처 있는 말을 하여 결국 모든 관계가 파탄이 나는 일도 많습니다.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잃는 소탐 대실이나 작은 것을 바르게 교정하려다가 지나쳐서 오히려 나쁜 결과를 만드는 교왕 과직이 모두 교각사로와 같이 사용하는 말들입니다. 무류 본말하고 사유종시라 지소선우면 즉근도인이라. 세상의 모든 것은 근본과 말단이 있고 모든 일에는 처음과 시작이 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제대로 한다면 도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예, 대학에 나오는 글이죠. 무엇이 더 중요하고 큰 일인지 제대로 하는 것이 도를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매달려 큰 것을 놓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성찰해 봅니다. 이념과 고집에 얽매여 현실과 대의를 직시하지 못하고 작은 것에 집착하여 본질을 망쳐버리는 일을 경계해야 합니다. 전국 지방선거 열기가 한창인 요즘입니다. 후보마다 공약을 내놓고 자신을 뽑아달라고 외치고 유권자들은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하여 제대로 된 후보를 선발하여야 할 중요한 길목입니다. 어느 후보가 현실성 있는 공약을 하고 있는지,
교각 사루의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살펴보고 한 표를 행사해야 합니다. 뿔을 교정하려다가 소를 죽여버린 어느 어리석은 농부의 교각 사루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전의 댐은 박제였습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항상 정상근 기자와 전화 연결했었는데 아이 깜짝이야. 제 옆에 직접 나오셨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많이 놀라셨는 모양이에요. 눈이 너무 아름다워서. 깜짝이야. 네, 이번에 제가 놀랐네요. 눈썹도 너무 진하시고. 아이고, 네. 아유, 좋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뭘 대답을 해요. 예, 좋은 거죠, 뭐. 네, 고맙습니다. 뭐 항상 목소리로 듣다가 어떤 분인지 궁금했었는데. 네. 목소리보다 더 실물이 멋있고.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청취자분들이 좀 불편할 수 있겠네요. 네. 예. 자, 그럼 뉴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손실보상금이 지급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지난 일요일 국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이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하는 추경안이 통과가 됐었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바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를 제가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당국의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고요. 이에 따라 어제 정오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을 받기 시작했고 오후 3시부터 이 손실보상금이 이 순차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어제 하루 총 5조 9천억 원의 손실보상금이 나갔는데요. 신청 마감은 오는 7월 29일까지이고요. 네. 어제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이 되고 내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신청은 손실보상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요. 자세한 지원 대상과 방법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제 이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서 화답할 때다라고 했고요. 어렵고 복잡한 규제 철폐는 본인이 직접 나서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영업자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어제도 제가 장을 봤는데 네. 뭐 좀만 사면은 막 몇만 원 넘어가고 물가가 너무 비싸요. 네, 체감이 확 되시죠. 예, 네. 장을 보기가 두려운데 정부가 그렇습니다.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놨군요. 네, 물가 급등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네. 먼저 돼지고기나 이 식용유 같은 예. 이 수입 식품 원료 7종류에 붙는 관세를 연말까지 0%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수입 돼지고기의 경우 최대 20%의 가격 인하 효과가 생긴다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커피 원두 같은 네. 기호식품을 수입할 때 붙는 부가가치세도 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기로 했고요. 네. 또 개별 포장된 김치나 고추장 같은 가공식료품 네. 이 부가가치세도 내년까지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시행 중인 승용차 개별 소비세 30% 감면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고요. 또 연장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학자금 대출 금리도 올해 1학기 수준인 1.7%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유세 완화 방안도 있는데요. 네. 이 보유세를 부과할 때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도 추가로 조정해서 이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비율 한도를 80%까지 높이고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이 최장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만 이 과정에서 이 세금 수입이 크게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한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정치권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재명, 송영길 후보가 김포공항을 이전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네네. 국민의힘이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인 이재명 후보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인 송영길 후보가 이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주택 20만 호를 지어서 제2의 판교로 육성하자라는 이 수도권 서부 대개발 공약을 내놨습니다. 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급조된 졸속 공약이라면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포함한 관련 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이 이 공동 대응 협약식까지 열었는데요. 네. 김포공항이 이전하면 이 제주의 관광산업이 쇠퇴할 것이다 이런 비판도 있었고 또 20만 호가 공급되면 집값이 폭락한다라는 이준석 대표의 비판도 있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이 제주도 관광산업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악의적 선동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만 이 민주당 오영훈 제주도지사 후보도 공약 철회를 요청했고요. 또 윤호중 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중앙당 공약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같은 당에서 좀 의견이 좀 나뉘고 있군요. 네네. 사실은 김포에서 제주를 가는 게 이제 서울에 계신 분들인데 인천으로 가게 되면 글쎄요 좀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은혜 후보의 재산 등록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가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 23일 이 경기도지사 후보 TV 토론회에서 김은혜 후보가 남편 소유의 빌딩의 가액을 축소 신고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요. 네. 이에 선관위가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김은혜 후보가 건물 가액을 축소 신고했고 또 남편 소유의 증권 1억 2천여만 원어치도 누락한 점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총 16억 원 정도 적게 신고가 됐는데요. 네. 당시 토론회에서 김은혜 후보는 이 남편의 건물 지분이 4분의 1이 아니고 8분의 1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이것도 선관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이에 선관위는 이를 바로잡는 공고문을 오늘부터 경기도 내 모든 투표구에 5장씩 게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김은혜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고요. 허위사실 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김은혜 후보 측은 실무자의 일부 착오가 있었다라면서 앞으로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라고 이를 인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양산 사저와 보수단체 시위 영상을 공개를 했군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확성기를 이용한 사저와 보수단체 시위에 대해서 고소장 접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네. 어제 이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이 이들의 원색적인 욕설이 담긴 영상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예.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은 이 평온했던 마을이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현장이 됐다라면서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고 평산마을에 내려온 이후 반복되는 일상이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4건의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실제로 좀 입에 담기 어려운 좀 원색적인 욕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예. 이 비서실은 마을 어르신들이 매일같이 확성기 소음과 원색적인 욕설에 시달리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라면서 더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코로나19 유행 감소가 이어지면서 어제 신규 확진자가 6,139명. 네, 10,000명 이하예요, 기록했습니다. 이제는? 네, 지난 월요일에 이어서 네. 또 한 번 이 10,000명 이하를 기록했는데요. 그랬군요.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월 19일 이후 131일 만에 최소치이기도 합니다. 네. 사망자 수도 크게 줄었는데요. 네. 어제 사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9명으로 한 자릿수 사망자가 나왔는데 이것도 7개월 만에 있는 일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178명으로 사흘째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면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거 진짜 좀 화가 나는 소식이긴 한데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의사에게 법원이요 의사면허를 다시 줘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지난 2012년 7월 이 서울 한강공원에 주차된 차 안에서 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 범인은 산부인과 의사 김모 씨였는데요. 이 김모 씨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이 여성이 푹 자고 싶다라고 하자 이 마약류인 수면유도제 이 미다졸람을 투여를 했고 네. 마취제도 함께 투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숨진 건데요. 그러자 이 의사는 마치 환자인 것처럼 휠체어에 태워서 시신을 차에 싣고 한강공원 주차장에 버렸던 겁니다. 의사가 위험한 여러 약품을 섞어서 투약을 했는데 네. 이 수사기관들은 이 김 씨가 여성을 고의로 살해한 혐의까지는 입증하지 못했고요. 대신 마약류관리법과 과실치사, 사체 유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의사 면허도 취소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현행 의료법상 의사 면허의 재발급 제한 기간이 불과 3년인데요. 이 김모 씨는 출소 후에 본인이 오래 반성을 했고 경제적 불이익이 너무 가혹하다라면서 의사 면허를 다시 발급해 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 보건복지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이 시작됐고요. 5년간 법정 다툼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법원은 이 현행 의료법에 이 면허를 재발급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이 김 씨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네. 이 복지부는 이 김 씨의 범죄로 사람이 숨졌다라고 항변했습니다만 이 재판부는 반성하는 모습이 뚜렷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복지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긴 했는데요. 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김 씨는 다시 환자를 진료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법이라는 게 이제 뭐 법적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거겠지만 참 사람들의 마음과 좀 동떨어져 있다 이런 생각을 가끔은 네, 때로는 좀 그런 생각이 하게 되는 들죠. 그런 판단입니다. 오늘 옆에서 이렇게 뉴스 전달해 주시니까요. 네. 더 소식이 쏙쏙 잘 들어와요. 아, 정말요? 내일도 나와 주실 거예요? 왜 웃으세요? 네. 당황스러운 질문이. 예, 하여튼 이 전화로 하는 것보다 좀 네. 더 생생하고 아주 너무너무 잘 전달이 되는 뉴스였습니다. 자주 나오겠습니다. 아니, 근데 뉴스를 이렇게 많이 전달하시면 웬만한 뉴스는 다 알고 계시겠네요. 웬만한 뉴스 글쎄요. 워낙 우리나라에 뉴스가 많아가지고요. 예. 네, 당황스러운 질문이 오늘 쏟아지네요. 주변 사람들이 막 물어보지 않나요?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군요. 네, 제가 다 알 수는 없으니까요. 열심히 뉴스 보고 있습니다. 항상 저도 정상근 기자에게 모르는 거 물어.